자, 이제 1번부터 문제하고 답을 보실 텐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1월부터도 많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풀반 속에는 그동안 풀었던 많은 문제들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풀었던 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풀었던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풀었던 문제는 이제 영역에 맞추어서 진도에 맞추어서 적정한 곳에서 다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저랑 계속 문풀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문제도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일단 두려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많이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김 교사하고 원감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 교사가 저는 애들을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교과의 내용들을 가능한 자세하게 교과 정해진 영역 내에서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영역 내에서 그리고 교과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원감이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원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자아실현, 용서, 봉사, 사랑, 희생 이런 정의적,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김 교사하고 원감은 이제 교육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가 지문을 읽고 1번 문제에 보면은 가의 대화에 나타난 동그라미 1에 교육과정 유형 두 가지를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1번에다가는 교육과정 명칭만 쓰시면 돼요. 자, 교육과정 유형 두 가지를 제시한다. 이런 명칭을 두 가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각 유형의 장점을 설명하면 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이것만 딱 보고 어떻게 그냥 써버리냐 하면은, 1번에다가, 교육과정, 예를 들면 지금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면, 교과중심 교육과정하고 장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면 인간중심 교육과정하고 장점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은 1번에다가는 유형 두 가지를 쓰는 거죠. 유형 두 가지를 쓰는 것이고 2번에다가 유형의 장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답을 쓰실 때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잘 보고 답을 쓰셔야 돼요. 자, 수험생 유의사항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지만은 유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답안지도 제가 무한 답안지 양식을 넣어드리는데 그 답안지 양식에다가 맞추어서 답을 쓰시는 게 좋고 답을 쓰실 때 선생님들께서 왜 만약에 3가지 써라 이러면 진짜 3가지만 딱 쓰는 거예요. 2가지 써라 이러면 2가지를 딱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 선생님들께서 2가지 쓰고 많이 쓰면은 점수 더 줄지 모르니까 막 3가지, 4가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가지수까지만 채점이 되고 뒤에는 채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 가지수에 맞춰서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지수만 맞추는 게 아니고 요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거를 다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내가 아는 거를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도록 프리젠테이션 해주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정확하게 답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6카운팅에 맞춰서 자세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김 교사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원감은 이거 뭐예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거든요.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하면은 로크 이런 사람들을 떠올라 주셔야 되겠죠. 로크. 그래서 로크 같은 사람은 능력 심리학에 근거해가지고 형식 도야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 교과마다 분절적으로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본 것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인데 이건 약간 교사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교과 중심 교육학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자,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부작용이 큰 거예요. 공부를 할수록 왠지 막
행복해지지 않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인간관계도 다 단절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은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과정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했던 그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 안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아이즈너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성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교과 중심 교육학은 굉장히 인지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인지적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정의적인 영역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정의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은 요즘의 교육 과정에 많이 녹아 있죠.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요거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다가는 교과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 요거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렇게 써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인간중심 교육과정 해놓고 또 설명하고 이러면 틀려요.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은 여기 착각해서 채점 이렇게 썼구나 맞다 해줄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채점표가 딱 있어요. 그거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교과중심 교육과정하고 쭉 설명했잖아요. 그럼 하나만 쓴 게 되는 거죠. 하나만 쓴 게.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도 또 2개 막 설명만 해놨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 역시 또 하나만 맞게 되는 거죠. 그쵸? 교과중심 교육과정 설명해놓고, 인간중심 써놓고 설명해놓고 이랬으면은 이것도 하나만 맞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정확하게, 쓰라는 대로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문항 번호에 맞춰서. 그리고 문항 번호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교과중심 교육과정도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유아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의 교육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교육과정의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그죠? 교과 중심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경험 중심은 이제 여기 경험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듀이였죠. 아까 교과 중심은 로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듀이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개인의 성장, 흥미와 경험의 기초에서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동 중심 사상을 갖고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조력자, 안내자, 상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의 흥미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기서는 지식의 체계성을 좀 소홀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의 반대말은 표면적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은 뭐죠? 2019 개정 누리과정처럼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공시한 거 이런 것들이 표면적 교육과정이고, 아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그냥 애들한테 뭘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데 그게 왜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고 표면적 교육과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교육 목표도 다 나와 있고 인간상도 나와 있고 59개 내용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표면적 교육과정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은연중에 배우는 거, 나쁜 거 좋은 거 가리지 않아요. 자, 잠재적 교육과정도 있어요. 자, 이 지식의 체계성,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체계성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대표자는 브루너. 여기는 이제 학문의 체계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 이후에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반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경험 중심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학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소련한테 인공위성 실험 진 거야.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나선형 계열화 이런 거 있잖아요. 나선형 계열화. 자, 나선형 계열화는 어떤 거예요? 지식의 구조를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 자, 지식의 구조를 배우도록 하는데 이 지식의 구조를 점점 더 심화시켜 나가는 거죠.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구조는 변함없이. 지식의 구조는 뭐죠? 그 학문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지식의 체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것은 탐구학습, 발견학습. 물론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탐구학습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재해결, 문제의 해결, 계속해서 문제 해결력을 넓혀가면서 경험의 재구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탐구학습의 방법을 통해서 탐구학습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듀이도 탐구학습을 강조해요. 자, 이 탐구학습은 나중에 사회탐구학습, 마시알라스랑 연결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험 중심에서도 탐구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브루너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발견학습이에요.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느냐? 지식의 구조. 자, 그런데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탐구학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은 탐구학습 방법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구학습은 사실은 이 경험 중심하고 즉 듀이의 경험 중심하고 브루너의 학문 중심이 동일해요. 탐구학습 방법을 쓴다는 것은. 그렇지만 탐구의 내용이 달라요. 경험 중심에서는 탐구의 주제가 생활 중심, 경험 중심 이런 거예요. 이제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이지만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학문 중심 교육에서 탐구학습은 이제 주로 과학 주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탐구학습과 발견학습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식과 탐구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것을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날에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 있는 그 구성주의적인 과학교육 이런 데서도 방법은 발견학습, 탐구학습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교육의 내용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쭉 나선형 방식으로 계열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부 방법은 발견학습과 탐구학습. 아이들이 내재적인 흥미, 애들이 뭐 사탕 주니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공부 자체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과정 이후에 대안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가르치면서도 관계성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관계 형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전에는 인지적인 영역만 중요하게 보았다면 이제는 정의적인 영역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유형을 좀 비교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신의 순 정리이기도 합니다.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 중심은 루소,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중심은 브루너, 인간 중심은 루소의 자연주의면서 여기는 이제 경험 중심, 여기는 듀이가 또 핵심 인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 중심은 루소의 자연주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념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학에서는 형식도야설, 아까 제가 로크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관념론 이런 거 중요하고요. 여기 교과 중심에서는 로크 중요한 사람이고, 자, 경험 중심 교육학에서는 실용주의, 그래서 여기는 문제 해결 학습, 반성적 사고, 생활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중핵교육과정, 여기는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나선형이 아니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나선형 교육과정이 아니고 동심원적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동심원적으로 점점점 넓혀가는 교육과정이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브루너이면서 발견학습, 탐구학습, 구조화된 지식의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선형 계열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존주의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인간성 회복,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적인 영역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교육과정도 좀 보시면 영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원래 무엇을 가르치냐를 생각하는 것이 교육과정이잖아요. 근데 영교육과정은 뭘 뺐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아이즈너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는 교육과정이 영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은연중에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교육과정 우리 해시리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떤 걸 가르쳐야 한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은연중에 배워버리는 거. 선생님이 이제 뭐 말하는 거,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좀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좀 나쁜 거,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또 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차별하는 거, 이런 거 배우기도 하는 거, 이런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자,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는데,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된 공식 과정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19 개정 누리과정. 자, 이런 것들은 표면적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선생님이 뭐 이런 애는 차별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전부 다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자, 지능을 일상생활과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같은 다원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뭐죠? 다원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자, 다원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능을 원래는 다원적인 시각에서 파악 안 하고 한 가지로 파악했었잖아요. 비내의 IQ 같은 것들은 다원적인 시각이 아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나의 교사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두 유아에게 발달한 지능의 요소를 설명하셔.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다중지능 이론 얘기하는구나. 다중지능 이론에서 두 유아에게 발달한 지능의 요소, 다중지능 이론에 나오는 요소를 찾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교사가 얘기하는 거 보시면 미정이가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더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다.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좋다. 대인 관계를 잘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교사 보시면 현우는 동식물 돌보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특히 동물의 행동 욕구 특성, 동물의 욕구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막 동물이 진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 관찰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해설해 보시면은 다중지능 이론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문풀하면서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과정 이론은 왜 얘기를 했을까요? 옛날하고 요즘하고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1번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옛날에 교과 중심 교육학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경험 중심, 인간 중심 이런 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표면적 교육과정만 봤다면 이제는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다 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1번에서 일단 이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드너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드너가 이야기한 거 다중지능 이론부터 시작해서 가드너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현대교육의 시사점을 준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모든 이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짚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낸 거고, 자, 문제의 답부터 먼저 좀 보신다면 미정이에게 발달한 지능은 대인관계 지능. 자, 아까 그 문제에 보시면 그냥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하시오는 서술하는 거예요. 설명하시오는 서술하는 거. 쓰시오 이거는 용어만 보통 써도 됩니다. 설명하시오는 설명을 진짜 하셔야 돼요. 자, 미정이에게 발달한 지능은 대인관계 지능. 자, 현우에게 발달한 지능은 자연관찰 지능. 자, 여기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대인관계 지능, 자연관찰 지능. 요거는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대화의 근거에서 답을 쓰라고 아까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대화에 있는 근거를 정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 대인관계 지능인가? 왜 자연관찰 지능인가? 그 근거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정이가 대인관계 지능인 이유는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인관계 지능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현우가 자연관찰 지능인 이유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설명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능하면 문장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막 약어 같은 거, 기호 같은 거, 나만 아는 기호 쓰지 마시고, 수험생 유의사항에 보면은 그 기호 같은 거 있으면은 불합격 처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약속한 기호를 쓰지 말라는 건데, 그래도 왜 기호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채점자 누구랑 결탁되어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지에다가 OX 막 이런 거 쓴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불합격 처리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기호 쓰지 말라는 걸 왜 씁니까? 그렇죠? 기호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기호를 쓰시고 웬만하면 서술 용어를 쓰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예의 바른 거예요. 답안지가 이렇게 무례하면은 답안지 이렇게 점수 잘 주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교수일 때도 보면은 왜 이제 꽈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꽈탑하고 이런 하는 친구들 보면은 저한테 페이퍼 낼 때도 페이퍼에 막 리본도 달아서 내고 막 이래요. 페이퍼에 리본도 달아서 내고 글씨도 예쁘게 써서 내고 막 그 페이퍼 자체를 리포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엄청 정성 들여서 써서 내고 이러거든요. 그런 애들 치고 학점 낮은 애들이 잘 없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 이렇게 리본 달고 막 이런 거 갖고 점수를 더 잘 주면 안 되지만은 막 너무 정성 들여서 쓰고 리포트에다가 막 정말 막 정성 들인 게 너무 티가 나면 그거를 점수 깎으려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나 마찬가지냐면 면접 보는데 그 면접 의상 신경 쓰고 메이크업 신경 쓰고 인사 잘하면서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답안지에는 선생님들의 얼굴 표정이 안 보여요. 메이크업을 했는지 잠옷을 입었는지 그 다음에 뭐 정장을 입었는지 뭐 이런 게 막 머리 다 헝클어 갖고 왔는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글 내용으로 그게 보여요. 자, 그래서 답안지가 되게 예의 바른 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답에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쓰라고 하는 대로 쓰고 글씨도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쓰실 필요가 있고 막 기호 써갖고 대충 써놓으면은 근데 합격생들 치고 대충 쓴 분을 저는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좋은 문장으로 써도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괜히 막 대충 써갖고 시간을 남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면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다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연습하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미정이 여기까지가 이제 미정이고 요 뒤에부터는 현우잖아요. 근데 미정이에게 발달한 지능은 어떤 지능이다. 요거부터 먼저 썼죠. 현우도 어떤 지능이 발달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현우도 뒤에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형식도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에요. 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인지적인 영역 그것만 옛날에는 좋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사정 같고 막 이러면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능력의 차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지능 이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드너가 얘기한 9가지 다중지능 이것도 이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안 외웠으면 오늘 답을 못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요렇게 언어, 음악, 논리, 수학 이렇게 이제 묶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3개, 그다음에 공간지능, 운동기능, 그다음에 개인 내적, 대인관계. 사실 여기 이제 여기부터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자연관찰은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되었고. 실존은 우리는 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실존 지능까지는 좀 발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좀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3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실 건데, 이 3번부터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교육과정 이론 뭐 이런 거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 3번부터는 이제 신뢰도, 타당도, 평가에 관해서 쭉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있고, 요것도 좀 중요하고, 신뢰도, 타당도 이런 거는 이제 계량적인 평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고, 자, 여기, 계량적인 평가, 표준화 검사, 이런 거 할 때 신뢰도, 타당도 너무 중요하고요. 표준화 검사는 필요하긴 해요. 표준화 검사의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어요? IQ 검사 이런 것들. 그렇죠? 자,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서 누가 재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재봐도 이제 그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대체로 이제 표준화 검사는 약간 상대평가, 규준지향 평가, 상대평가에 이제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얘가 이제 어디서 평가를 해봐도 얘가 IQ 100이야. IQ 150이야. IQ 80이야. 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이제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정규분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중간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중간 지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1SD, 2SD, 3SD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죠. 여기 중간, 이게 IQ 100이 보통 중간이거든요. 여기서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중간에서 벗어나느냐 이것들을 보통 봐요. 이게 보통 표준화 검사들은 다 이런 체제로 바꿉니다. 대체로 표준화 검사 실제로 검사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가 안 나와요. 편포가 나오죠. 보통 어떻게? 이렇게 편포가 나와요. 그런데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규준지향 평가 형태로 바꿉니다. 보통은 표준화 검사들은. 그런데 그런 검사 도구를 만들기까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자, 요거는 계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계량적인 평가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계량적인 평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좀 질적인 평가, 교사의 관찰에 의존한 평가. 요즘에 이제 신이론적인 입장에서는 계량적인 평가뿐만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평가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 자, 요거는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해서 질적인 평가, 관찰 중심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로 인정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계량적인 평가와 함께 주관성을 좀 인정해주는 질적인 평가,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구성주의 사회, 그리고 아동 중심,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4차 산업사회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틀에 맞춰서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것만 갖고 해석할 수는 없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굉장히 잘해요. AI가 빅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거를 전 세계 표준에 맞춰서 지금 어디 정도에 속해 있고 특성이 뭐다는 건 요약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AI가 못하는 거, AI가 잘 못하는 건 선생님의 눈으로 전문성으로 개별적으로 막 봐서 이 아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건 AI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사의 역할에서 중요한 AI 교사 말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해주는 역할은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모든 의미를 온몸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는 객관적인 평가를 그렇다고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질적인 평가, 교사의 전문성에 의거한 주관성을 인정해주는 질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로 인정해주고 있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관찰에 근거한 평가의 중요성을 더욱더 높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실 건데 조금 있다가는 계량적인 평가, 타당도, 신뢰도를 중심으로 하는 계량적인 평가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질적인 평가, 교사의 전문성에 의거한 주관성을 인정해주는 평가 이 두 개를 나눠서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실게요.